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KCMB TV가 준비한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 설계, 우리 박재진 변호사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재진 변호사입니다. 우리 박재진 변호사께서 지난번에 트러스트와 관련한 영상을 올려주셨는데요. 그 영상이 벌써 시청자 수가 30만을 넘었습니다. 네, 많은 정말, 분들이 시청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앞으로 은퇴, 그 이후의 노후 또 안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많이들 질문도 주시고 전화도 주시고 하셨는데 네, 오늘 영상 부분들이 그동안에 저희한테 주셨던 질문들 좀 여기에 답변을 같이 영상에 담아서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했고요. 또 그동안에 조금 업데이트 되어져 있는 내용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질문 많이 주셨지만 저희가 또 직접 하나하나 답을 못 해드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건 참 죄송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 못 주신 답변들 저희가 많이 담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안정적인 은퇴를 위해서 트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또 80대, 90대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은 잘 또 이해를 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업데이트된 정보를 이렇게 전해주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80대, 90대 아무래도 인지 능력도 아무래도 좀 저하되고 또 어르신들이 또 건강한 분도 계시지만 건강하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게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제 80대, 90대를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은퇴 또는 노후 설계 그러시면은 여기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으세요. 뭘 생각하시냐면은 내가 65세 넘어서 리타이어하고 70세가 돼서 리타이어하면은 이제 마음대로 일도 하지 않고 다니지 않고 연금이나 뭐 소셜 시큐리티를 받으니까 내가 이 소득금을 가지고 골프 여행을 가야 되겠다. 해외 여행을 가야 되겠다. 또는 어디 좀 한적한 곳에 집을 마련해 가지고 그 동네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내가 노후를 보내겠다. 이런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일상적인 계획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머무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80대와 90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생활들은 아마 60대 후반, 70대, 80대 초반까지도 가능하실 거예요. 초중반까지도 건강하신 분들이라면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 시기가 지나고 나시면 건강이 급격하게 쇠퇴하게 되고 본인이 직접 걸어 다니는 것도 불편하시고 직접 혼자 이렇게 씻거나 요리를 하거나 어디 앞에 정원을 나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제약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심지어는 기억력도 저하되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치매를 겪으시면서 가족과 생활하는 게 좀 불편함을 겪으실 수도 있는 경우들도 있고 어떠한 상황이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80대와 90대 그 이상을 지나게 되면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그때를 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는 있는데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어디 말씀하신 대로 조용한 데 가서 이렇게 조용히 농사도 지으면서 이렇게 안락한 말년을 보내고 싶은 생각을 하는데 제일 걱정되는 건 아무래도 병원 문제인 것 같아요. 몸이 약해질 테고 그런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런 준비를 사전에 안 해놓으면은 혹시 자기 재산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께서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그것과 관련된 걸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 본인의 내가 지금 60대, 50대 이렇긴 하지만 본인이 80대, 90대에 내가 어떤 모습이며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내 건강은 어떨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동이 제한될 수 있고요. 그리고 혼자 씻거나 요리 못 하실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못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누가 일으켜 주지 않는 이상. 그리고 어쩌면 내가 치매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족력이 있다든지, 네,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걸로 고생을 하셨었다라고 하시면 본인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나 그것까지도 같이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 건강은 그런데 내가 그 당시에는 80대, 90대는 어디에 어떤 주거 환경을 가지고 살까? 또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하는 겁니다. 원하시는 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집을 어떤 것은 정리를 하고 네. 자녀 집으로 들어가서 자녀분들하고 같이 살든지. 그렇죠. 많은 한국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내 노후 생활은 대비는 내 자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자, 자녀 집으로 가실 수도 있을 거고, 아니시면 어디 노인 아파트를 구해서 있다가 나중에는 내가 어디선가 이제 양로원으로 들어가서 양로원에서 내 노후를 마지막을 보내시겠다. 이런 내가 어디에 살 건지 주거 환경에 대한 거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누가 그러면 나를 보살필 건가? 누가 나를 중요하죠. 보살펴 줄 건가? 네. 네. 많은 분들이 어디까지만 생각하시면 내 와이프가 해주면 되지 뭐. 내 저기 뭐 남편이나 해주겠지. 뭐 우리 부부가 있으면 됐어. 네. 두 분이 한날 한시에 돌아가시기는 쉽지가 않으세요. 네. 크게 사고를 당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언젠가는 두 분 중에 한 분만 남는 시기가 될 거고, 그러면 그때는 누가 보살펴 주실 거죠? 네. 그게 본인들의 배우자 때를 지나서 그 다음 시간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배우자. 지나면 아니면 그 다음에는 자녀. 아니면은 누군가가 요양사라고 하죠. 요즘엔 네. 요양사. 누군가 와서 나를 보살펴 줄 수 있는 분들. 홈케어를 받으시든 아니면은 양로원에 가시면은 양로원에 계신 간호사라든지 요양사들이 본인을 보살펴 주시겠죠. 누가 날 보살펴 줬으면 좋을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그게 결정되면은 뭐가 나올까요? 비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내가 그런 모습으로 노후 생활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거기에 드는 비용이 얼마가 나올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니어분들이 두려움을 가지신 것 같더라고요. 네. 돈이 특히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금액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중산층 그렇죠. 시니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몸이 스스로가 이제 쇠약해 가는 것을 느끼시면서 자녀들하고 얘기도 못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일단은 사실은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는 본인이 그 예측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SSA가 얼마가 나올지. 그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내가 앞으로 뭐 72세에 리타이어하게 되면은 얼마를 받을지. 뭐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 되어 있는 금액이 나와요. 예상 금액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본인이 어디에선가 재산을 두어두시고 거기서 생기는 뭐 이자 소득이라든지 배당금이라든지 또는 어디에 건물 상용 네.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렌트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입 내가 어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할 수 있겠고 적어도 어느 정도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셔야겠죠. 네. 뭐 미국에서 조금 어정쩡한 부분들이 중산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예 소득이 없는 분들은 정부에서 적어도 필요한 생활하시는데 필요한 정도의 의식이 해결이 되는 의식주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 뭐 노인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뭐 푸드 스탬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생활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런데 또 아주 많으신 분들이야 본인들이 자비로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소득들이 발생하시니까 걱정이 없으실 텐데 중산층에 있는 분들은 자비로 모든 것을 쓰다가 보면 다 없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소득이 필요할까? 이거는 이제 젊었을 때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겠죠. 젊으셨을 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젊으셨을 때 세금 보고에 SSA,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 충분히 내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나중에 SSA를 가지고 생활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세금 보고를 하시는 게 본인의 노후 준비가 되실 거고, 그걸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은퇴연금이나 금융상품, 금융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만나셔서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생명보험이라든지 은퇴연금, 자금과 관련되어져 있는 금융상품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수준의
소득 생활 수준을 맞춰줄 수 있는 소득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네. 제가 잠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변호사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재산이 없는 분들이 혜택을 오히려 받을 수 있다. 중산층은 애매한 어떤 그런 선에 있기 때문에 혜택받기 어려운데 또 그런 얘기를 어떻게 섣불리 들으셔가지고 그럼 나 집 빨리 자식한테 넘겨주고 네. 또는 팔아버리고 나 홀가분하게 재산이 없는 사람 상태로 만들어버리면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그것들은 그분들의 그 사정에 따라서 조금 하셔야 될 것들이 좀 다릅니다. 그거는 오늘 여기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뒤에서 이 사례를 들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아주 식의 궁금해요. 중산층이 네. 되시면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시는 게 유리하실지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얘기하셔야 될 게 우리 생활비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활비만 생각하세요. 네, 뭐냐, 내가 저 골프 칠 돈 얼마, 네, 그죠? 뭐 네. 식사비 얼마, 네, 네. 네, 렌트비 얼마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네. 의료비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의료비는요,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의료비의 비중은 올라간다고 보셔야 돼요. 의료비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평상시에 병원에 다니시고 약 드실 때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건강할 때 말이죠. 그렇죠. 네. 건강할 때 비용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거동이 불편해서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할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가 구분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 있는 의료 체제 자체가 그 두 가지를 크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이따가 제가 메디케어를 네.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럼 내가 그 비용들, 메디컬 비용들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낼 건지? 어떻게 이걸 낼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낼까? 아니면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을 가지고 이 비용들, 의료 비용을 처리를 하게 할까? 아니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없으면 그때는 메디케이드에 의존해가지고 그 의료 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분에게 제가 메디케이드를 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메디케이드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 받으셔야만 되는 분들이 어정쩡하게 재산이 있다거나 조금 그 경계선상에 있는 수입이 있다거나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그것들 때문에 메디케이드를 받지 못하고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사후에 어떻게 이 재산을 정리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질문이 이제 경계선 말씀을 저도 했고 박 변호사께서도 하셨는데 경계선 궁금하네요. 어느 정도면 저소득층으로 정부 혜택으로만 가능한지 그것도 궁금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지금 그 부분을 지금 같이 얘기해 보시죠. 자, 아까도 말씀했지만 의료비 내가 80대 90대가 되면 의료비가 엄청날 거예요. 결국엔 그렇죠. 저희가 오늘 저희가 집중할 부분은 의료비입니다. 네, 내 생활 수준은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대로 할 수 있지만 의료비라는 거는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라고 보니까 이게 내가 재산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적은 걸로 그 의료비가 많아지고 적게지고가 아니죠. 특정한 금액들이 계속 들어가신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65세 지나면 미국은 의료보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의료보험 있습니다. 뭐죠? 메디케어죠. 네, 메디케어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이에요. 연방정부가 꼭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65세 돼 가시면은 65세 되면은 오셔가지고 메디케어 드셔야 된다고 노티스 받으실 거예요. 정부에서 의무입니다. 누구나 다 가입하셔야 돼요. 자, 메디케어 65세 이상이면 드셔야 되는데 메디케어가 조금 복잡해요. 네. 파트 A, B, C, D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아주 뭐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젊은데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이걸 나눠져 있는 게 뭐냐면 커버되는 게 조금씩 달라서 그런 겁니다. 네. 이제 뭐 의무적이라고 보면 이게 파트 A. 이게 파트 A는 허스피럴 인슈런스예요. 병원 인슈런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입원 치료하시는 거, 요양원 또는 뭐 호스피스, 홈케어 뭐 이런 부분들이 커버가 된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걸 커버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트 B는 메디케어 인슈런스예요. 이거는 뭐냐?
의사 닥터 오피스에 비짓 하실 거예요. 내가 거동항이 돼서 뭐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네. 닥터 보러 가시고 네. 닥터가 보시면은 약 처방해 주시면 약 받아서 드시고 마실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통 이제 의사 방문하셔 가지고 보시는 거하고 홈케어 받는 것들은 파트 B로 커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파트 C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건 민간 보험에서 커버를 해줍니다. 이게 뭐냐면은 파트 A하고 파트 B에서 커버를 안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안과, 뭐 스페셜리스트 같은 것들이죠. 치과, 뭐 그러시고 약품 중에서도 파트 D가 처방약품인데 처방약품 중에서도 커버를 안 해주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파트 C, 이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통해 가지고 민간 보험사를 통해서 추가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파트 A는요, 이제 가입 조건이 있어요. 네. 이게 아무나 나 65세 됐고 뭐 영주권 받았으니까 그냥 뭐 다 주겠지 그게 아니고요. 파트 A는 가입 조건이 있는데 이게 뭐냐? 10년. 그러니까 40쿼터. 네, 40쿼터 동안 40분기라고 해야 되겠네요. 4분기 동안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낸 기억이 있는 분만 파트 A에 가입이 가능하세요. 네, 이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시고 이 아까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되는 메디케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의무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가입 안 하시면 벌칙이 있어요. 무슨 벌칙이 있냐? 파트 B하고 파트 D에 지금 벌칙이 있는데요. 뭐냐? 파트 B에 가입 안 하고 12개월이 넘어가잖아요. 12개월 이상 내가 파트 B에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러면 1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이 내셔야 될 1년치 보험료의 10%를 평생 추가로 계속 더 내셔야 돼요. 평생. 그러니까 한 번만 내는 게 아니라 평생. 가입자마다 보험료가 다르겠죠? 네, 그럼요. 근데 그거의 10%를 평생을 내야 1년치 된다고요? 내야 되는 벌칙금의 10%를 평생 내셔야 됩니다. 파트 D. 파트 D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을 그 월마다 1%의 추가적인 보험료를 평생 내셔야 돼요. 월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6개월을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럼 6%. 네. 7개월을 가입 안 하셨어요? 7%. 그거를 평생 지불하셔야 된다. 그래서 메디케어 가입하실 때도 이 꼭 그 65세 그 가입하라는 기간에 노티스가 올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가입을 꼭 하셔야만 됩니다. 자, 메디케어에 가입은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보험 메디케어가 있으면은 뭐 닥터나 뭐 이런 것들은 커버가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 메디케어만 있으면 다 될 거 아니에요. 뭐 뭘 걱정하시나요? 근데 이제 메디케어가 모든 걸 커버해 주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뭘 커버해 주냐?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메디케어는요. 그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그러시면 수술하고 그러시면 그 치료비의 80%까지만 커버를 해줘요. 80%. 네. 나머지는 자비로 내시거나 그 갭을 메꾸시는 따로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러시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홈케어를 커버를 해줘요. 홈케어도 커버를 해줍니다. 근데 기간이 좀 짧아요. 네, 원래는 하루에 최대 8시간 그리고 주당 28시간까지 커버를 해줄 수 있어요. 홈케어를. 그런데 24시간 홈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비로 해야 되겠네요. 자비로 하셔야 되는 거죠. 이야. 이거 따로 승인을 받으신다고 하시면은 35시간까지는 해줄 수가 있는데, 근데 25시간 뭐 그 이상, 35시간 이상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이 홈케어도 커버가 다 안 될 수 있죠. 빈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빈 곳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롱텀 케어는 롱텀 케어 그러니까 요양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이 메디케어에서는 100일까지밖에 커버를 안 해줘요. 100일. 이 100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보시죠. 처음에 내가 다쳐서 넘어져서 고관절을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았고 수술도 하고 다 하고 나왔는데 이런 분들은 나중에 지금 유해비 있어요. 재활 치료를 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고관절을 다치셨기 때문에 어디 거동이 불편하시고 그러면은 리헵에 보낼 겁니다. 리헵이 결국에는 거기가 너싱홈이에요. 리헵 그 재활 치료를 가서 들어가시면 되면은 거기서 100일까지 커버를 해줄 거예요. 근데 필요하다라고 할 경우에만 100일을 커버해 주는 거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치유가 되고 거동이 좀 될 것 같다 그러면 메디케어에서는 웬만하면 바로 대구로 돌려보낼 겁니다. 네. 그래서 100일까지 커버를 받으려면 꼭 의사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또 보험사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100일을 쓴 다음에 집에 돌아온 후고 6개월 동안 안 쓴 다음에 다시 또 100일을 쓰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는 장기간 요양이 계속 필요한 분들에게는 메디케어가 대비책이 아니네요. 아닌 거죠. 네. 네. 대비책이 되지 않게 지금 메디케어를 그렇게 디자인을 해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디케어를 커버하지 말고 본인 자비로 하든지 아니면 메디케이드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라고 그게 이제 지금 메디케어가 그런 식으로 디자인되어져 있는 거죠. 계획이 과연- 되어져 있는 거죠. 과연 한인 시니어들 중에서 자비로 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들이 나오죠.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홈케어를 기준으로 홈케어나 롱텀 케어를 기준으로 보시면 요즘은 홈케어를 많이 받으시니까 홈케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뉴욕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뉴욕 2023년도 통계인데요. 이게 그 홈케어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네. 뭐냐? 홈메이커 서비스. 홈메이커 서비스라고 하면 이건 일상적인 요리해 주시고 청소해 주시고 정도만 하시는 분들이세요. 네. 그 정도 서비스 해 주신다고 그러시면 시간당 25불에서 50불. 예. 뭐 두 배까지 띄어져 네. 있지만 이 정도 가격이 되어져 있고 퍼스널 케어 에이드. 퍼스널 케어 에이드라는 건 일부 좀 트레이닝 받으신 분들이세요. 이분들은 그러셔 가지고 목욕도 해 드릴 수 있고 어디 이동하실 때 같이 보조적인 수단도 좀 해주시고 물론 그러면서 여기 홈케어 서비스도 일부 같이 해주시고 이제 이렇게 트레이닝 받으신 분들이 이런 도움을 두시는데 이것도 약간 25불에서 55불 정도의 비용이 발생해요. 시간당. 그리고 스킬드 너싱 케어 이건 대부분은 진짜 트레이닝을 많이 받으신 분들 홈 에이드라든지 아니면 널스들 또 전문적인 트레이닝 받으신 간호사분들이 이런 일들 하시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80불에서 150불까지 듭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홈케어를 든다라고 하시면 한 5만 불에서 한 10만 불 정도 그 중간 정도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홈케어 서비스를 받으신다라고 하시면요. 그리고 롱텀 케어를 내가 이제 하겠다. 이 롱텀 케어는 경우에 요양원 서비스거든요. 요양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방을 기준으로 볼게요. 여러 명이 같이 있는 한 3명, 2-3명이 같이 쓰는 세미 프라이빗 룸 같은 거 쓰겠다. 그런 식이 된다 그러면은 약 한 달에 15,000에서 17,000불. 이건 평균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뉴욕시리로 오거나 좀 웨체스터 아니면 나소 카운티 같은 경우는 한 1년에 한 달에 한 18,000불 이상 드신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혼자 쓰는 룸을 쓰신다 그러면 18,000불에서 한 2만 불 정도 드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금액은 약값하고 의료비를 제외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따로 약을 사서 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신다 그러면 그 비용은 또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되겠죠. 네. 이거를 마련하실 수 있는 방법. 깜짝들 시청자분들께서 놀라실 만한 금액인 것 같네요. 네. 이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어떤 게 있다고 그랬죠? 의료 보험도 있고 제가 지금 이제 설명 좀 드려볼게요. 지금 자비로 내실 경우엔 저 정도가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마련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될까? 널싱홈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 네, 이거를 어떻게 커버를 해야 될까? 이게 보험이 있습니다. 네, 롱텀 케어 인슈런스가 따로 있어요. 이 롱텀 케어 인슈런스는 지금 젊으신 분들 되시면은 재정적으로 허용이 되신다고 하시면은 가입하는 거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내가 노년에 자산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인컴도 좀 많이 있는 분들은 어차피 메디케어밖에 없고 메디케이드가 나의 그 옵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걸 선택할 수 없다. 메디케어는 내가 절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롱텀 케어 인슈런스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허락하실 때 가입을 하셔야 돼요.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심지어는 70대 이상이 되면 보험회사에서 아예 받질 않습니다. 그냥. 또는 60세 좀 넘으신 분들 가입하려고 하면은 한 40만 불씩 업프론트를 먼저 내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젊고 재정이 허락하신다고 하시면 가입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이게 롱텀 케어 인슈런스가 어떤 식으로 또 작동을 하냐면요. 보통 이것도 디덕터블하고 비슷하게 작동을 해요. 초기에 뭐 100일은 커버 안 해주고 100일이 넘어간 경우에만 뭐 해준다든지 이게 엘리미네이션 피어리드라고 불러요. 엘리미네이션 피어리드. 그러니까 뭐냐면 제거 기간 좀 이상한데요. 한국말로 번역하기에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기간이 길어요. 뭐 1년, 2년. 그러니까 1년에서 2년 동안은 내가 자비로 하다가 그 기간보다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의 롱텀 케어 인슈런스가 페이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뉴욕주에서는 특별하게 파트너십 팔러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주에서는 특별하게 뭐냐면 이 메디케이드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그걸로 롱텀 케어 비용들이 주정부로서는 아주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조금 맺어준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4년 동안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커버를 하고 4년이 넘어가는 거는 주정부에서 메디케이드를 통해 가지고 커버를 해주는 이런 일종의 정부하고 파트너십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하고요. 네, 그러시고 또 다른 것들은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보험들도 있어요. 이건 생명보험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하실 텐데요. 이제 생명보험금으로 내가 10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보험금 죽으면 받는 보험금에서 특정 부분, 일정 부분의 금액을 미리 널싱홈 비용으로 땡겼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팔러시들도 있습니다. 보통 뭐 하이브리드형 생명보험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이브리드라는 게 뭐냐? 생명보험금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 암 치료를 할 때 그때 내가 얼마를 먼저 병원비로 먼저 갖다 쓸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요양원, 널싱홈을 사실 때 이렇게 먼저 갖다 쓰실 수 있는 보험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한번 보험 하시는 분들, 친구분들, 본인 현재 생명보험 들고 계신 분 있으시면은 그분한테 문의하셔가지고 그런 플랜으로 갈아타서 롱텀 케어를 준비하시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 인슈런스가 없으면은 사실은 잠정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재정적인 위기에 노출되시는 거예요. 왜요? 앞에 말씀드렸던 그 비용들을 1년에 한 20만 불 정도, 20에서 25만 불 정도 되는 비용을 자비로 부담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자비로 써서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메디케이드가 들어와서 내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를 커버할까요? 언제까지 그걸 다 써야 될까요?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대책은 뭘까요? 아까 자비 아니면 롱텀 케어 인슈런스.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우리 고려해 보셔야 될 건 메디케이드가 되겠죠.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작은 재산이 있지만 그 재산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할 거다 이런 예상을 해서 그럼 나 재산 없이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혜택을 받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한번 이제 고려를 해보셔야 되죠. 우리 메디케이드가 뭘까 한번 보시죠. 네. 내가 메디케이드 받으면 그러면 메디케이드로 내 의료비도 내고 나중에 널싱홈 비용도 내고 뭐 그걸 잘 대비하면 되겠죠. 어떤 분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메디케이드는 연방 정부가 지원금을 줘서 주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마다 약간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 요건이라 뭐 가입 조건, 뭐 소득 수준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이제는 각각의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뉴욕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주에 계신 분들은 한번 본인 주에 있는 정보 내용들 한번 서치해가지고 참고하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 특징이 뭐냐? 저소득층이어야만 돼요. 소득이 없으셔야 되고 이게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의료보험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낮은 자산, 그러니까 재산도 낮아야 되고 수입도 낮아야 된다라는 게 조건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뉴욕주에서는 메디케이드에 가입을 하시려고 그러면 65세가 기준이 있어요. 65세에 메디케어를 가입을 하시죠. 그래서 65세 미만인 사람들을 위한 메디케이드는 소득만 봐요. 인컴만 봅니다. 인컴. 그래서 세금 보고에 들어있는 인컴만 볼 거예요. 그래서 인컴 기준이 어느 정도 미만이면은 65세 미만인 분들은 메디케이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재산이 많아도. 네.
그런데 65세 이상인 분들, 65세부터는 다 소득도 보고 재산도 볼 거예요. 이 사람이 세금 보고를 얼마나 했나, 월급은 얼마나 받나, SSA는 얼마나 받나,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얼마나 되나, 이것도 같이 볼 겁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요. 네. 그 소득이라는 게 그러면 내가 자가를 가지고 있다 이래도 된다는 겁니까? 메디케이드가? 아, 그럼요. 네. 그 자가의 금액이 커도요? 자가라는 게 집 말씀하시는 거죠? 내, 주택. 내 주택. 네. 그럼요. 아, 그러니까 65세 미만인데 내가 주택을 뭐 200만 불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소득이 없으시면은 메디케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뭐 살고 있는 주택뿐만 아니라 뭐 상용 건물도 있으시고 그런데 수입이 작아서 네. 네, 수입이 없는 거예요. 수입이 없는 분들은 메디케이드 커버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수입이 아. 없는 65세 미만인 분들은 근데 그 수입에 렌트 수입도 포함되는 건가요?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세금 보고 기준으로 생각하셔야죠. 네. 네. 네, 모든 수입. 네. 이게 2025년도 1월 1일에 발표한 뉴욕주에서 발표한 건데요. 이게 사실은 이 금액이 연방에서는 3월에서 4월이 되면은 그 연방에 그 저소득층 기준이 있어요. 연방 포버티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면 조금 이제 변경이 될 거예요. 근데 현재 뉴욕주의 연방 정부가 이거를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뉴욕주는 작년도 숫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숫자를 불러드린다고 하면 소득 기준은 싱글인 혼자인 분들은 1,732불 월 1,732불입니다. 또는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 합산을 하는 거예요. 부부 합산을 하셔가지고 2,351불 미만의 소득을 가지셔야 되고요. 우리 재산도 본다고 했죠. 65세 이상인 분은 재산도 보고 65세 미만은 재산 안 봐요. 자, 재산을 기준으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연방 포버티 가이드라인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은 숫자입니다. 싱글인 분은 재산이 31,175불까지 보유하실 수 있고 그러시고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 합산해서 42,312불까지 소유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외로 치는 재산을 뺀 자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외로 치는 자산을 뺀 거예요. 자, 이게 예외로 되고 있는 자산이 뭐냐면요. 뉴욕주 기준으로 이제 2025년도 기준으로 보면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 예외로 쳐줘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집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만 그 집이 모게지 없이 171만 불, 107만 1000불 미만이어야 돼요. 가격이. 그래서 100만 불, 그냥 적절하게 100만 불 미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집은 예외로 쳐준다. 그런데 내 집이 150만 불짜리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내가 그 집에 살고 있어요. 150만 불짜리 집인데 모기지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그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거 107만 불보다 많은 금액은 예외 재산이 아닌 걸로 치기 때문에 메디케이드를 받으실 수가 없으시죠. 네. 왜냐 한 43만 불. 그죠? 네. 그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외로 또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그 IRA 어카운트나 401k 어카운트 같은 경우서 원금 같은 경우에는 그 원금은 재산으로 치지 않습니다. 네. 또 그리고 개인 물품,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장례 비용을 위한 플랜들 있잖아요. 뭐 장례 기금 내가 한 1,500불이 한도예요. 내가 장례 기금 정도로 모아놓고 있는 것들. 그리고 생명보험 이것도 캐시밸류로 1,500불 미만까지만 보유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외가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 아까 이제 이게 그런 거죠. 집을 가지고 있는데도 소득만 없으면 되냐? 그렇죠. 왜? 예외니까 있어도 메디케이드를 받으실 수 있죠. 그럼 자동차가 2대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한 대까지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대의 가치가 두 번째 가치가 이제 3만 불을 넘어가시게 되면 그거는 추가적인 비용이 연식이 오래되거나 뭐 그런 차를 가지고 있는 건 뭐 10년 된 네. 차가 부부가 이제 각자 차를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고속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뭐 백인 할아버지들이 빨간색 스포츠카
딱 네. 타고 지나가잖아요. 네. 네. 왜 그 차를 가지고 있을까요? 노인들이? 한 대는 되니까. 네. 한 대는 예외고 그게 가치가 얼마인지는 관계없죠. 아, 그래요. 네. 음. 네. 뭐 그걸 제가 뭘로 썼는지에 대한 것도 관계가 없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집이 있어도 메디케이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뭐 집 한 채 있는 건 다 메디케이드 받지요, 뭐. 그죠? 받으면 되죠. 네.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그 장점은 설명을 드렸지만은 여기에서 단점이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 다 그렇게 하고 있어 괜찮죠?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게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예외니까 메디케이드 돼요. 근데 메디케이드가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는 공짜가 아니에요. 메디케이드도 연방 정부나 주정부가 바보가 아니죠. 그 재산이 저렇게 집을 다 가지고 있는데 뭐 100만 불 미만이라고 해서 메디케이드 비용 다 내주고 뭐 그냥 끝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정부는 법으로 뭘 하고 있냐면 연방법이 그런 게 있어요. 메디케이드 에스테이트 에셋 리커버리 액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메디케이드를 받은 수혜자라고 하시면 그분이 남긴 유산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이 남긴 유산에서 그분이 55세 이후에 받은 모든 종류의 메디케이드 혜택에 들어간 비용을 리커버 받아오라는 게 연방 주법이에요. 연방 정부가 그걸 50주 모두에다가 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는 돌아가신 분의 유산에서 그분한테 지불했던 메디케이드 비용을 다 회수하게 되어져 있어요. 네, 연방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네요. 일종의 구상권을 네. 해서 예. 근데 누굴 대상으로 한다고 했죠? 당사자,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은 네. 분이 사망한 이후에 그 재산에서 유산에서. 네, 유산에서. 이게 중요한 말인데 네. 키포인트입니다. 유산에서. 유산. 예. 네.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분들 어디 프로베이트 신청하실 거고요. 뭐 유산 상속 절차 밟으시면은 제일 먼저 또 1차로 와서 린을 거는 데가 어디냐? 네, 메디케이드입니다. 1순위로 먼저 올 거예요. 메디케이드 받으신 분이 가압류를 한다는 얘기죠. 린을 건다는 일종에 게. 맞습니다. 예.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법원에서는 다른 재산을 릴리즈하는 거를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 유산 상속자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받아갈 수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오해하고 계시냐면 내가 메디케이드를 받다가 이 집을 팔거나 하면은 내가 그동안에 받은 모든 메디케이드 비용을 갚아야 된다. 그렇게 오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리커버리 법은 어디에서? 유산에서 리커버리를 해라. 그러니까 팔거나 누구에게 줬다라고 해서 리커버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에서 리커버리가 들어오게 된다. 근데 여기서 또 질문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러면은 집이 있어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요양 혜택도 받고 다 받다가 네. 이제 생이 얼마 안 남으셨다. 이런 게 이제 만약에 뭐 중증으로 인해서 얼마 오래 못 가실 것 같다. 그럼 그때 타인에게 양도를 한다든가 네. 또는 뭐 증여를 한다든가 가족 네. 자녀들에게 그러면은 추징이 안 되나요? 추징은 안 되겠죠. 하지만 널싱홈은 못 가실 수 있습니다. 왜? 5년 룩백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건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데 뭐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유 그럼 나 집 가지고 있다가 나 요양원 갈 때 집 아들한테 넘기고 가죠 뭐. 네. 아니면 아들이나 뭐 다른 저기 뭐 다른 사람한테 주고 가죠 뭐.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렇게 주실 수 있는 재산이 있고 주실 수 없는 재산이 있고요. 자칫해서 이렇게 주시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긴다?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실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뭐냐? 5년 룩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전체 50개 주 전체에서 연방법에 의해서 강제된 거예요. 널싱홈 혜택을 받으시려고 그러면 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동안 뒤에 이 사람이 누군가한테 재산을 누구에게 공짜로 주거나 마켓밸류보다 낮은 가격으로 누구한테 준 적이 있는지를 신고해야 돼요. 그리고 주시면은 그 준 금액 가치만큼을 그 해당 지역의 널싱홈 평균 한 달치 평균 비용으로 나눠서 그 개월수만큼 커버를 안 해주는 겁니다. 페널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주 그것도 해법은 중요하겠네요. 아니죠. 네. 그걸 해법을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적어도 5년 전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박 변호사께서 오늘 설명을 해주시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되실 텐데요. 이게 섣부른 자칫, 어설픈 정보 자칫 잘못 알았다가 패가 망신하는 수도 있겠네요. 잘못하면은 그럴 수 있죠. 네. 네, 경우에 따라서는 메디케이드도 못 받고 집도 날리고 없어질 수도 있고 또는 메디케이드를 받았는데 그 비용을 다 정부가 가져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내가 집을 5년 내가 젊었으니까 그 젊은 시간이니까 내가 60대 됐고 70대, 80대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내가 한 80대 후반쯤에는 너싱홈을 쓸 수 있을 때가 있으니까 나는 지금 60대 중반이니까 그럼 지금 갖다 이 집 미리 5년 전에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5년 전에 그러면 내 재산을 집을 아들 이름으로 바꿔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니까 예. 그렇게 해서 되는 자산이 있고 되지 않는 자산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지금 한번 보시죠. 그럼 내가 집을 자녀한테 주겠다. 줘도 되는 자산이 있고 주면 안 되는 자산이 있다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제가 캐피탈 게인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뭐냐면 캐피탈 게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 집을 살 때 가격하고 현재 시세하고의 차이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 뉴욕주에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기 네. 초기에 한인타운이 있던 데가 어디죠? 여기 이 동네? 플러싱 다운타운 쪽이죠. 이거보다 더 초기에 80년대. 우드사이드, 뭐 그렇죠. 써니사이드 네. 저쪽 그렇죠. 맨하탄 가는 쪽에 가까운 맨하탄에서 쪽에. 가까운 퀸즈 바로 건너편에 있는 네. 아스토리아 지역, 네. 써니사이드, 우드사이드 네. 이쪽이 초기 한인들이 많이 계셨던 지역이에요. 초기 그렇죠. 이민자들이 네. 많이 오셨죠.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플러싱으로 왔다가 플러싱에서 좀 더 이렇게 뒤쪽으로 네. 물러나고 지금 베이사이드 쪽으로도 있고 롱아일랜드 쪽으로도 많이들 네. 나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70년대, 80년대 우드사이드에 사시던 분들이 집을 많이들 구매를 하셨어요. 그걸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구매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그때 당시에 10만 불? 뭐 10만 불대도 사신 분들 많으시고요. 뭐 네. 그때 뭐 5만 보통 불? 원 패밀리 하우스가 아니라 투 패밀리 하우스도 그때 당시에 뭐 30만 불 미만에 사셨어요. 그래요? 네. 네. 뭐 20, 한 7, 8만 불에 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시가가 얼마가 될까요? 그 동네 한 적어도 네, 2, 300만 150에서 불? 네, 150에서 네. 200만 예, 불. 그 정도 그냥 되겠죠. 좀 고쳐지지 않은 집이라고 해도 그냥 훌쩍 넘어갑니다. 네, 150만 예, 예. 불이. 아, 그러시면 150만 불에서 갭이 생기네요. 200만 불 정도의 갭이 그냥 생긴다고 보시면. 그러네요. 네.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를 나는 저 친구한테 줘야지. 네, 네. 드릴 수 있어요. 줄 수 네. 있습니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면 그 주시게 되면 그 자녀분이 그 뭐 거기 계속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두 분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죠. 팔 수도 있고. 언젠가는 파실 네. 수 있고 이미 자녀분들이 타주에 이미 살고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럼 그분들은 거기가 필요가 없으니까 언젠가는 파시겠죠. 그럼 그런 일이 생기게 되시면은 그때 세금을 그만큼 내셔야 돼요. 내 구매 가격에서 시작을 해요. 아, 그냥요? 네, 내가 30만 불에 샀으면 제가 여기 도표에 여기 파워포인트 띄워드린 네. 거 보면 내가 그때 10만 불, 제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10만 불 썼습니다. 네. 10만 불에 딱 샀어요. 그걸 자녀에게 줬어요. 그리고 자녀가 나중에 100만 불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90만 불이 과세 대상이에요. 90만 불이. 네. 캐피탈 게인 텍스라는 거는 노동을 하지 않고 받으신 수익금이에요. 경제,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세율이 꽤 높습니다. 예. 뭐 지역마다 동네마다 다르겠지만 세율이 엄청 높다라는 거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요. 자녀분들이 젊잖아요. 이 젊은 자녀들이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 자녀분이 채무에 노출될 수도 있죠. 비즈니스 하다가 비즈니스가 안 될 수도 있고. 네. 네, 친구 저기 누구 비즈니스 하는 거에 뭐랬을 거예요? 코사인도 해주고 뭐 이러다 보면은 자녀분이 하는 경제 활동의 리스크에 그대로 이 집도 노출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녀분 이름으로 집을 딱 바꿔주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 다음날 왔더니 자녀가 뭐 비즈니스가 망했대요. 그랬더니 자녀가 진 빚, 네, 그 채권자들이 와가지고 그 집에다가 네, 차압을 한다든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요즘 자녀들이 이혼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할 때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아이고 뭐 우리 변호사가 그러던데요. 뭐라고 하냐. 부모님이 주신 선물은 분할 대상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뭐 맞아요. 근데 그게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좀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선물을 받은 다음에 그 받은 다음에 재산의 가치가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아, 그렇죠. 네. 내가 50만 불 때 자녀한테 줬어요. 50만 불 때. 네. 그래서 선물로 준 거니까는 그거는 손 못 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가치가 100만 불짜리예요. 그러면 이혼하면서 이 배우자가 뭐라고 그럴 거냐? 50만 불을 받았지만 나머지 50만 불 올라간 거는 내가 기여해서 이 집 관리도 하고 쓸고 닦기도 하고 얼마나 내가 잘 관리해가지고 이 집값이 올라간 거예요. 내가 올라간 거에 반은 내 거. 네, 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또 자녀들이 이혼을 한다라 그러면 이혼 안에도 그대로 노출이 될 수 있어요. 또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게 이거예요. 65세 이상이 되시면 대부분의 주에서는 노인분들에게는 스쿨텍스나 세금을 많이 감면해 주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거를 바로 자녀분을 넘겨주시는 순간 이 혜택이 없어져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뉴욕시리에서 아까 그럼 뭐 예를 들자면은 어디 뭐 세금을 한 4천 불만 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집을 내가 그냥 나 메디케이드 10년 후에 받아야지 하고 이 집을 자녀한테 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세금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 달에 얼마로 한 2, 3천 불로 올라갈 거예요. 그 생각을 못 하셔가지고 다시 본인 뇌물로 본인 걸로 돌리는 분들도 계세요. 아, 네. 줬다가 나 안 되겠네. 네. 다시 가져와서 다시 노인으로 하는 걸 다시 또 신청을 하셔가지고 세금 혜택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많은 분들이 요새 그러면은 내가 집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그럼 가지고 있다가 뭘 해야 될까요? 내 유언장에다 그럼 써가지고 유언장으로 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유언장으로 이 집을 누구한테 줘야 되겠다라고 써놓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그 상황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이 집을 내 사망한 다음에 우리 아들에게 주세요라고 써놨어요. 그러면은 집을 돌아가실 때까지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면 네. 이게 본인의 유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유산이 되면은 우리가 스텝업이라는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스텝업이라는 게 뭐냐면 계단상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 걸 스텝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구매가를 내가 10만 불에 샀는데 본인이 90만 불 때 돌아가셨어. 돌아가실 때 시가가 90만 불이에요. 그리고 자녀분이 그 집을 100만 불에 팔았어요. 돌아가실 때 시가가 90만 불 그리고 100만 불. 그 차액은 10만 불이죠. 여기서 스텝업. 그 건물을 그 가격을 구매 가격을 뭘로 쳐준 거냐면 돌아가실 때 시가로 쳐준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이 아까 10만 불에서가 아니라 90만 불에서부터 올라간 차액만큼에 대해서 세금을 내시는 거예요. 이게 스텝업입니다. 하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언제만 생기냐면 유산으로 재산을 받을 때만 그걸 스텝업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유산으로 주는 게 되잖아요. 아까 캐피탈 게인 텍스 피했잖아요. 네. 그죠? 어마무지한 우리 캐피탈 게인 텍스를 피했으니까 됐네요. 근데 문제가 뭐죠? 비용이 발생하겠네요. 비용이 아니라요. 뭐냐면은 그렇게 되시면은 나 메디케이드 받았는데? 그걸 공제해야 되나요? 그럼요. 메디케이드 비용 낸 걸 먼저 다 갚고 남은 것만 자녀분한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언장도 해법이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유언장이 뉴욕에 같은 경우에 유언장이 개인이 뭐 메모장에다가 메모지에다 써서 주는 게 유언장이 아닌 거죠. 유언장이라는 거는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유언장의 성립을 되기 위해서는 제가 나중에 유언장 때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쓴 것만 돼요. 맞아요. 종이에 쓰셔야 돼요. 휴지에 쓰셔도 됩니다. 다만 쓰시되 사인을 2명의 증인 앞에서 사인하셔야 돼요. 증인이 보는 앞에서 내가 이 유언장입니다. 내 유언장입니다라고 사인을 하신 게 합법적인 유언장이에요. 그 내용에 무엇이 들어있든지 간에 그 유언장이에요. 그리고 그 유언장을 집행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그 유언장을 어디에 가져가셔야 되냐? 서로게이트 코트에 가셔야 돼요. 유언상속법원에 가져가셔서
그것을 제출하셔서 법원에 확인을 받아야 돼요. 이게 뉴욕주에서 만들어진 합법적인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증인이 2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서명한 게 맞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서명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언장 집행인으로 누구누구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언장 집행인에게 명령서를 주세요. 그래서 유언장 집행인이 명령을 받아야지만, 법원 명령을 받아야지만 이 재산을 처리할 수 있어요. 유언장을 이렇게 해서 유언장을 유언 상속법원에 가져가시면 처음에 딱 제출하시면은 그 다음 날 먼저 들어오는 게 누구냐? 소셜 시큐리티, 여기 메디케이드입니다. 네. 바로 들어와서 그냥 들어옵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니까는 소셜 넘버만 나오면 나오는 거니까요. 거기에 쓰겠죠. 이분은 메디케이드 혜택자예요. 라고 먼저 들어와요. 그럼 법원에서는 모든 재산이 분할될 때 그것을 먼저 내야지만 나머지 유산이 분할이 가능합니다. 또 유언장에다 써놓는다고 해서 해법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유언장 집행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오래 걸려요. 네. 뭐 여기 퀸즈 같은 경우는 한 1년씩 생각하셔야 되고요. 뭐 빨리 하는 주라고 해도 뭐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거고요. 전체 유산의 한 10%에서 25% 정도가 그 프로베이트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부동산을 여러 주에 분산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뉴욕주에 내가 살고 있지만은 뉴저지의 렌탈 프로퍼리 우리 펠팍에다가 투 패밀리 하우스 사가지고 렌트 주신 분도 계시고, 플로리다에다가 서머 하우스 있어요. 내가 뭐 플로리다에 겨울에는 가가지고 골프 치러 갈 거니까 거기에 서머 하우스 하나 사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아이고 저 텍사스에도 내가 옛날에 살다고 하는데 거기 옛날 살던 집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 프로베이트를 몇 번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뉴욕주에다가 한 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뉴저지에 땅 있으니까 거기 가셔야 되고, 플로리다에 썸머하우스니까 거기 가서 또 한 번 하셔야 되고, 그리고 텍사스 옛날 살던 집 있으면 텍사스에 가가지고 또 프로베이트를 또 하셔야 돼요. 프로베이트이 총 4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4개 부동산이 다른 주에 흩어져 있으면. 그러면 그 비용이 어마무지하게 들겠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그걸 누가 찾으러 다녀야 돼요? 이규제큐터라고 지정해 주신 본인의 유언장 집행이라고 하시는 분이 각 주마다 변호사 고용하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대책으로 저희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트러스트예요. 특히 메디케이드를 받으실 계획이 있는 분들은 메디케이드 에셋 프로텍션 트러스트를 권장해드릴 해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자비로 내는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불 재산하는데 유언장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 아니면 직접 주시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의 장점들만 모았다고 보시면 돼.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으세요. 왜 장점만 모아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트러스트가 뭔지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영상에 찍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30만이나 보셨기 때문에 많이 이해는 하시는데 그래도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직도 저한테 전화 주시는 분들 중에 마치 이제 트러스트를 뭐로 생각하시냐면 은행 어카운트 여시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한국적인 방식에 의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한국법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한국에서 트러스트 그러시면은 이제 신탁 회사. 네,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신탁 회사만 신탁을 유지, 운영,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한국에서는 신탁을 계좌를 연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 같으세요. 네. 어카운트를 연다. 네. 그 한국식 표현은 그렇겠죠. 근데 미국에서는 신탁이라는 거는 은행에 어카운트를 여는 게 아니라요. 신탁을 설립을 하시는 거예요. 회사를 설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를 설립한다. 법인이 하나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트러스트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어떤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는 다 트러스트에 넣으실 수 있으세요. 그 무엇이든지 간에. 뭐 주식도 가능하고 부동산은 물론이고요. 네. 부동산, 주식, 보석, 캐시, 보석 다 가능합니다. 네. 미술품, 네. 뭐 이런 것들도 다 트러스트에 맡기실 수 있으세요. 네. 이 트러스트에다가 맡긴다는 의미가 뭐냐면 일종의 재산을 한쪽 방향으로 택배를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택배를. 내가 트러스트에다가 내 재산을 딱 실어가지고 발송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 받는 사람한테. 받는 사람이 누구가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분이 되겠죠. 네. 여러분이 재산을 자녀한테 주시기로 결정하셨으면 이 재산을
트러스트에 넣어가지고 발송한 거예요. 자, 줬는데 받는 시점은 언제냐면 주는 건 제가 지금 줬어요. 하지만 언제 받을 거예요? 본인이 사후에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은 누가 받아요? 자녀분이 받아요. 그러면 그 기간 중에 있는 재산은 어떤 상태일까요? 배달 중에 있는 상태에 있는 부동산이에요. 재산이에요. 그럼 그게 누구 거예요? 누구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네. 사실은 이게 트러스트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요. 네. 그냥 우리가 얘기하시는 리빙 트러스트, 그러니까 리버커블 리빙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취소가 가능한 우리 일반적으로 쉽게 만드는 프로베인만 피하는 목적의 트러스트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그 준분 걸로 칩니다. 그거는 그냥 왜냐하면 다시 이렇게 백할 수도 있으니까. 네. 백할 수도 있으니까 발송했다가 택배 전화로 불렀어요. 도로 가져와. 도로 가져와. 나한테 배달해 줘야 돼. 다시 가지고 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 걸로 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메디케이드 에셋 프로텍션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레버커블이에요. 일레버커블이라는 말이 뭐냐면 갔다가 백을 못 해요. 택배 회사에 전화해 가지고 가져와 가지고 나한테 배달해 줘. 이게 안 돼요. 한쪽 방향으로만 가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한쪽 방향으로 간다는 게 뭐냐? 내가 붙였어요. 그리고 일단 붙여준 거는 다시 저한테는 못 해요. 딴 데는 갈 수 있어요. 대신에 뭘 할 수 있냐면은 받는 사람은 수치인을 변경하실 수는 있으세요. 뭐 딸한테 간다고 했다가 아들한테 간다고 했다가 그러면 딴 사람한테 간다고 했다. 뭐 아들하고 딸이 다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저기 네? 어디 비영리 단체에다가 줘야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신다고 하시면 수치인을 변경하실 수 있지만은 되돌릴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일종의 메디케이드 에셋 프로텍션 트러스트예요. 그런 종류의 트러스트는 본인 재산으로 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재산이 전달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돌아가셨을 때. 네. 그리고 얘는 뭐가 될 거냐면 여러분의 에스테이트에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뭘 쓸 수 있겠죠? 아까 캐피탈 게인 텍스를 없애는 스텝업이라는 거를 쓸 수 있겠죠. 지금 여기 표를 보시면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 표상에 보시면은 이 집을 내가 이미 메디케이드 에셋 프로텍션 센터에 넣어놨으니까 트러스트에 넣어놨으니까 메디케이드에서는 이거는 본인의 재산으로 치지 않을 거예요. 설사 150만 불, 200만 불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가 그 집을 트러스트에 넣었다고 해도 네, 아까 그 에셋 리밋보다 많이 있으니까 내가 200만 불짜리 집에 살고 있으면 예외가 100만 불만 쳐주고 나머지 100만 불 있으니까 메디케이드가 안 되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집을 트러스트에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넣어놨으니까 이 메디케이드 에셋 프로텍션 트러스트에 넣어놨으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재산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녀분한테 전달이 됐어요. 자녀분은 돌아가실 때 시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텝업을 쓰실 수 있고 네, 그래서 세금상의 캐피탈 게인을 세금을 안 내셔도 되는 거죠. 지금 여기 표를 보시면 똑같은 부동산이에요. 10만 불에 구매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가가 한 50만 불 때 트러스트에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게 90만 불 때 돌아가셨어요. 그 자녀분이 100만 불에 팔았어요. 세금은 10만 불에만 내시면 되는 겁니다. 10만 불에만. 그럼 요거 뭐하고 비슷하죠? 아까 유언장으로 줬을 때하고 비슷하죠? 네. 유언장으로 주셨을 때하고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심지어는 돌아가신 다음에 1년 이내에 부동산을 파시면 단 1불도 세금을 내실 게 없으세요. 왜? 1년 이내에 파시는 거는 다 뭘로 쳐주냐면 그때 돌아가실 때 시가가 그 가격이었다라고 쳐주는 겁니다. IRS에서.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네. 자칫 오해하실까봐 과세 네.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돌아가실 때 90만 불일 때 돌아가셨고 상속이 되는 시점에서 100만 불인데 이 100만 불이라는 상속이 거는 아니라 판 거죠. 아드님이 그때 자녀분이 받아서 아니 판 그렇죠. 거죠. 바로 그 말씀을 여쭤보려고 네. 하는 거예요. 이 재산, 이 주택이나 이런 것이 어떤 소유권이 변경되는 그런 시점에서 발생하는 과세를 대상으로 한다 이 말씀인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100만 불에 팔았지만 이게 1년 미만이다 라고 하면 그게 그냥 원래 그 시가였던 거예요. 돌아가실 때 시가. 네네. 돌아가실 때 시가가 예. 그 가격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시면은 이제 우리가 또 아까 단점으로 봤던 거 자녀분에게 그냥 줬더니 무슨 일이 생겼죠? 세금도 올라가고
자녀분이 채권자들한테 뺏길 수도 있고 그러네요. 자녀가 뭐라 한다고 그랬죠? 이혼하면 이혼했을 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트러스트에 넣어가지고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아까 캐피탈 세금 없앴어요? 그러면 자녀분한테 줬을 때 생기는 위험 부담 없습니다. 왜? 아직 자녀분께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살아 계실 때는. 네, 아직 준 게 아니니까 자녀분께 아니니까 채권자들한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자녀분이 설사 이혼한다 그래도 이건 아직까지는 자녀분께 아니니까 분할 대상이 안 되고 또 본인이 그 집에 계속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니어가 그 집에 계속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세금 부동산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니어라서 받으실 수 있는 부동산세 감면 혜택도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생전에 살아계신 동안에 본인이 어쩔 수 없이 파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캐피탈 게인 텍스 익스클루전이라는 게 있어요. 싱글인 사람은 25만 불까지, 부부인 사람은 50만 불까지 면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 혜택도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메디케이드 에셋 프로텍션을 통해서 하신다 그러면 아까 우려가 됐던 것들 있잖아요. 메디케이드도 받으시고, 네. 캐피탈 게인 텍스와 관련되어져 있는 스텝업도 활용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동안에 세금 감면 혜택도 유지하시고 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해야 되셔야 되는 게 제가 아까 앞부분에서 한번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죠. 그럼 내가 끝까지 가지고 있다 너싱 가기 전에 재산 옮기지? 그게 안 될 경우에 왜 안 되냐라는 거를 아까 얘기할 때 5년 룩백이라는 게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거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재산 정리를 그럼 이런 식으로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재산을 옮기는 거를 언제 해야 되냐? 시점. 그죠? 언제 해야 되냐?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메디케이드를 받을 거냐, 받기를 원하시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요. 아까 널싱홈을 받으실 경우에는 무조건 5년 이전에 하셔야 돼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뉴욕주에서는 메디케이드를 총 3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어떤 종류로 나누시는 게 좋냐? 첫 번째, 그냥 커뮤니티 케어예요. 커뮤니티 케어라는 게 뭐냐면 어디에 가지 않으시고 그냥 건강하셔가지고 병원에 방문하시고 의사 만나시고 약 타드시고 이 정도 하시는 분들은 룩백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5년 뒤를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누군가한테 재산을 누구한테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하는 거. 그걸 룩백이라고 해요. 이력 조사. 네, 그걸 룩백이니까 이렇게 룩인데 뒤를 보는 거죠. 이렇게 네.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뒤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커뮤니티 케어는 룩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재산을 누군가에게 뭐 주고, 네, 누군가에게 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달에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신다고 하셔도 해당이 되세요. 다만 안 되는 건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메디케이드를 받을 목적으로 재산을 정리하시는 건 안 되세요. 네? 내가 메디케이드를 꼭 받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옮겨야지 이제 그런 경우만 빼고 다른 사유로 재산을 이전하시는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벌칙이 없습니다. 메디케이드 받으실 수 있으세요. 룩백이 없다. 네, 이게 살짝 트리키한 겁니다. 네, 그거는 전문가하고 상담하세요. 내가 재산을 옮기고 그 다음 달에 가서 메디케이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목적으로 옮겼느냐. 네, 그거는 전문가하고 상담하셔가지고 하시는데 법적으로는 룩백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커뮤니티 롱텀 케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홈케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홈케어는 뉴욕주는 2020년도에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홈케어가 너무 막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기고 그거를 하시는 수혜자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뉴욕주에서는 극단책을 썼어요. 뭐라고 했냐? 2020년도에 법이 통과됐어요. 홈케어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홈케어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30개월, 네, 30개월, 그러니까 2년 반의 룩백 기간을 적용시키겠어요. 룩백이라니까는 이분들이 혹시 그 사이 동안에 재산을 누군가한테 준 것이 없는가. 그런데 문제가 202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저희 코비드 19 혜택을 했었죠. 그것 때문에 그 실행을 옮기는 걸 계속 연기해 왔어요.
원래는 2024년 3월 그러니까 4월부터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연기됐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가 녹화일 기준으로는 2025년 2월 7일인데요. 이 기준에도 아직까지도 언제 이걸 시행을 하겠다고는 발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2025년 어느 시점에 시행에 옮겨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이 2년 반에 룩백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institutionalized, 그러니까 long-term care. 이게 뭐냐면 널싱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널싱홈 같은 경우에서는 연방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뭐냐? 이건 연방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5년간의 룩백을 무조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네. 5년간 누군가한테 시장 가치, 마켓 프라이스보다 낮은 가격으로 누군가한테 선물을 준 게 있으면 그 가치를 나누기를 해요. 평균 널싱홈 비용, 해당 지역의 지역 카운티마다 평균 금액들이 정해진 게 있어요. 그 금액으로 나누어서 해당 개월 쓴 만큼 메디케이드 커버리지 안 해주는 겁니다. 널싱홈을 안 해줘요. 비용을 안 내줘요. 그만큼의 벌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기 위해서 재산 정리를 하셔야 되는 시간대가 이렇게 각각 다르다. 우리가 말씀드릴 거는 널싱홈 기준이니까 적어도 5년 전에는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런 거 생각하시는, 이런 거 어디서 들어보신 분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고, 우리 저희한테 질문을 하실 분들도 있으세요. 어떤 질문을 하셨냐? 아니, 재산을 그냥 누구한테 줘도 된다고 그러던데요. 나 와이프한테 줘도 된다는데요. 내 자식한테 뭔가 줘도 된다는데요. 라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 들어보셨나요? 네. 예. 그 예외로 치는 그 조항들이, 메디케이드에서 어떤 재산을 누구한테 줘도 되는 그런 예외들이 좀 있어요. 요거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배우자. 생존해 있는 배우자에게 무한대 재산 주셔야 돼요. 감액의 가치가 얼마가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네. 아, 그렇다는 거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집, 그리고 내가 메디케어로 요양원 혜택을 받게 됐지만 그 사이에 와이프한테 집을 모든 재산을 다 넘겨줘도 넘기셔도 돼요. 집뿐만 아니라 은행 통장에 있는 네. 집, 혹시 쇼핑몰 같은 거 가지고 계셨으면 그것도 배우자한테 주셔도 됩니다. 네. 네, 그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네.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거는, 자산을 한 이전을 하는 것은 룩백에서 예외예요. 그거는 이게 보는 거라도 봤어도 못 본 척 해주는 겁니다. 뭐냐? 관계없다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배우자가 아닌 사람한테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21세 미만 자녀. 왜냐면 그 자녀가 그 집에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 장애가 디서빌리티가 있는 자녀로서 인정을 받은 자녀가 그 집에 같이 살면은 그분한테 주셔도 돼요. 또는 그 집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형제들 네. 중에서 같이 소유하셨는데 그 소유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 중에 그 집에 1년 이상 같이 공동 거주하고 있던 사람에게 주셔도 돼요. 그리고 21세 이상인 자녀기는 하지만 내가 양로원에 가기 전에 나를 2년 이상 보살펴 준 사람, 그 집에서 같이 살면서 그런 자녀에게 또 이전을 해줘도 예외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재산들 지배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런 종류의 재산을 이제 이전하는 거를 허용해주는 예외는 진짜 잘 활용하시면은 여러 가지 긴급하게 메디케이드를 필요하신 분들이 메디케이드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뉴욕주에서 아주 스페시픽하게, 뉴욕주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도가 하나가 있어요. 이제 아까 재산을 배우자에게 무한대로 한도가 없습니다. 금액 제한이 없어요. 그거를 다 재산 배우자한테 넘겨놓고, 뉴욕주에서는 스파우절 리퓨절이라는 거, 이게 뭐냐면 배우자의 부양 거부. 배우자가 그 양로원에 가실 분, 널싱홈에 들어갈 또 다른 배우자의 메디칼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게 스파우절 리퓨절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럴 경우에는
배우자, 그러니까 양론에 들어가신 분의 부양의 의무를 뉴욕 주 정부가 떠안습니다. 그리고 대신 메디케이드를 통해서 널싱홈 비용을 다 내줄 거예요.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을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네. 그러니까 쇼핑몰 같은 거, 뭐 집 같은 거 이런 걸 다 배우자한테 넘겨놓고 네. 본인은 없는 상태를 만들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그 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스파우저 리퓨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 절차예요. 1단계 재산을 배우자한테 다 넘긴다. 2단계 그 배우자가 스파우저 리퓨저를 한다.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되죠? 저쪽 그 부양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그 메디컬 비용을 내주게 돼요. 근데 이게 또 이게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은 완벽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주정부가 어떤 권한을 보유하고 있냐면요. 그냥 막 떠안으면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주정부가 그 부양의 의무를 정부가 떠안았어요. 그래서 정부가 메디케이드로 그분의 널싱홈 비용을 냈어요. 하지만 주정부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을 거냐면 또 다른 그 배우자,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에게 마치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뭐냐? 메디케이드 비용이 이만큼 들었으니 이거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내라. 일단은 커버해주고 돈을 받는다는 네.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근데 이 스파우저 리퓨저를 쓰는 계획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들어올까 안 들어오면 다행이고 네, 주정부가 소송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다시 리커버리 비용을 다시 받으려는 소송을 안 하면 다행이고 하는 경우보다 안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해도 주정부는 본인들이 제출한 실비만 받을 수 있어요. 자, 메디케이드 비용이 한 달에 얼마? 2만 불이라고 그냥 할게요. 네. 2만 불이라고 한번 해보시죠. 연방 정부가 원래는 개인이 가서 내면은 한 달에 2만 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주정부가 메디케이드를 통해서 그 비용을 내줘요? 얼마를 낼까요? 2만 불을 낼까요? 메디케이드에서?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네. 뭐 절반 정도? 절반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겠죠. 우리 많은 분들 그러시잖아요. 병원 오피스에 가시면은 병원에 의료보험 없는 분이 자비로 내시면 500불 내야 된대요. 예를 들자면 피검사 500불이에요. 실제로 500불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자비로 피검사하는 거 낼게요 하면 500불 내라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피검사한 거 보험 명세서 보시면은 보험회사가 그 회사한테 얼마 줬어요? 50불 줬어요. 그래서 이 스파우저 리퓨저를 쓰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설사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자비로 낸다고 해도 메디케이드가 내는 비용으로 그 비용을 줄여서 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우저 리퓨저라는 절차를 쓰고 설사 소송이 들어와서 그 비용을 물어내는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그 비용은 아주 낮은 금액으로 되어 있는 금액을 내시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네, 이거 어떤 분들은 그게 뭐야 사기 아니에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게 뉴욕주의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고 해당 절차를 위해서 사실은 스파우저 리퓨저 폼도 미리 다 준비되어져 있고 그 폼도 정부가 제공해 줄 겁니다. 네. 네.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네. 뭐 여태까지 좀 제가 설명을 좀 길게 드렸는데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네. 뭐 완전히 이해는 못하더라도 왜 트러스트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트러스트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유산 또는 어떤 그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았을 때 그 이후에 오는 혜택 받을 땐 좋았지만 그 뒤에 자신이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뒤에 다가올 어떤 그런 나중에 청구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 같고요. 네. 또 거기에서 트러스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또 내용은 각각의 또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박 변호사와의 상담이 그런 네. 어떤 디테일한 세세한 부분들에 대한 답을 주실 것 같아요. 네. 그 사례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은데요. 사례 글쎄 제가 한번 4가지 사례를 준비해 가지고 오긴 했는데요. 이건 뭐 간단한 거부터 그냥 좀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첫 번째 사례 한번 저기 화면에 떠져 있는 거 첫 번째 사례를 보신다 그러면
이제 부부 상황 보시면 월소득이 한 2,000불 정도 돼요. 한 달에 2,000불. 뭐 SSA가 뭐 한 분이 한 1,200불 받고 또 한 분이 한 800불 받고 이 정도인데 열심히 일하시고 하셔서 공동 주택을 하나 공동 명의로 가지고 계세요. 모기지 다 갚으셨어요. 딱 이 정도 되시는 분들 일반적이시죠. 이분은 뭐 고민하실 거 없으시죠. 소득이 뭐 2,300불 미만이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메디케이드 되시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주택이 있다고 해도 되긴 하지만 주택이 있어도 되는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문제는 이 신청을 해가지고 메디케이드 계속해서 받으신다고 하면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돌아가신 다음에 에스테이트 에셋 리커버리가 들어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에셋 리커버리를 피하시기 위해서 트러스트로 옮겨서 재산을 보유하고 계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러시면은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나중에 열심히 모아서 모기지 다 페이된 그 집이 안전하게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 남겨주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부부 상황이 비슷해요. 자, 볼까요? 이런 분들 꽤 많으세요. 뭐냐면 이제 이러시면 안 되긴 하지만 한참 사업하고 스몰 비즈니스 운영하시고 그러실 때 세금 보고를 많이 안 하셨어요. 그래서 받으시는 소득이 작아. 네, 월 소득이 2,000불이야. 똑같이. 그런데 주택도 보유하고 있고 상용 건물도 있어요. 그래서 상용 건물에서 렌트도 받고 뭐 이러고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왜 그러냐? 옛날에는 뭐 세탁소 하시는 분들, 뭐 네일 살롱 하셨던 분들,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비즈니스가 위치한 건물들 같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주택 외에 작은 상가 건물 정도 같이 하나 가지고 계시고, 하지만 소셜 시큐리티 금액은 낮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상용 건물 때문에 거기서 렌탈 인컴이 발생하거나 이 금액이 프로퍼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예외가 아니시기 때문에 바로 한도에 포함을 넘어가 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메디케이드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계셨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하고 상용 건물을 트러스트에다가 옮기셔서 그래서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시고, 왜냐하면 인컴이 낮으시기 때문에 되십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메디케이드 에스테이트 에셋 리커버리도 대비를 하시는 그런 방법을 취하실 수 있겠죠. 네. 조금 복잡한 경우가 이런 분들이세요. 뭐냐?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계세요. 소득이 높으신 분들. 이게 뭐냐면은 연금이라든지 아니시면은 뭐 401k? 네, 뭐 401k에서 받으시는 인트레스트가 많다든지 소셜 시큐리티를 맥시멈으로 받으시는 분들. 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 수입 6,000원 훌쩍 넘어가거든요. 부부가 같이 합산을 하시면. 그러면 소득 때문에 메디케이드가 안 되실 거예요. 네. 주택도 보유하고 계시고 뭐 있지만 소득이 높으시기 때문에 메디케이드가 안 되세요. 물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뭐 메디케이드를 받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 풀드 인컴 트러스트라는 게 있어요. 네, 풀드 인컴 트러스트라는 게 뭐냐면 그 기준액보다 많은 수입을 트러스트에다가 맡겨요. 그리고 그 트러스트에서 여러분의 비용들을 내주는 거예요. 뭐 렌트비를 내주고 뭐 필요로 하시는 뭐 세금을 내주고 뭐 그로서리 비용을 내주고 그런 식으로 내줌으로써 본인의 소득을 없애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메디케이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런 분들이 건강하신다고 그러면 그 풀드 인컴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메디케이드를 받는 게 얼마나 큰 혜택이 있을까 고려해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때로는 그 풀드 인컴 트러스트는 어쩔 수 없는 뭐 조금 넘어가가지고 내가 메디케이드를 못 받는다 이런 분들한테는 해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내가 받는 혜택보다 많은 소득을 포기해야 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해법이 아니세요. 이런 분들은 그대로 있으시다가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으시다가 양로원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널싱홈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만 대비하시는 겁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주택은 에스테이트 리커버리를 피하기 위해서 트러스트에다가 옮겨놓고 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인컴만 좀 포기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됐을 때. 자, 인컴을 포기하는 방법 사례 4번에서 제가 좀 더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 사례 4에서는 좀 긴급한 상황의 예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재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고 뭐 마찬가지로 부부 합산 소득이 한 6,000불 돼요. 네. 남편이 3,500불 받고 계시고 아내가 한 2,500불 받아요. 네. 남편이 좀 맥시멈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 정도 받는 걸로 보시고 주택이 공동 명의로 돼 있고 상권 건물도 공동 명의로 돼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메디케어만 지금 있는 상태세요. 왜냐? 메디케이드 못 받으시는 자격이 안 되니까. 네. 근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남편분이 쓰러지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정신은 온전하시긴 하신데 거동이 불편하셔서 뭐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신 상황이세요. 배우자가 어떻게 보살필 수도 없는 상황이세요. 이제 이런 급하게 발생하신 분들, 물론 본인 명의 자식이 있는 재산에서 다 내셔야 되겠죠. 근데 이런 분들도 사실은 방법이 있다. 자, 이제 먼저 소득 먼저 보여드릴게요. 소득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남편 소득은 그냥 다 양로원에다 포기하시면 돼요. 네. 3,500불 받는 거에서 법적으로 50불만 가질 수 있으세요, 한 달에. 나머지는 다 양로원에 내시면 돼요. 주시면 돼요. 아이고, 그럼 우리 와이프는 2,500불 가지고 살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방 정부에서는 그 배우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컴을 포기하는 것 때문에 또 다른 배우자가 그 가난해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네. 퍼버리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걸 원치 않아요. 그 연방 정부에서는 법이 따로 하나 있어요. 이 법에 따라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 본인 수입이 그러니까 배우자가 원래는 6,000불을 받던 건데 배우자가 들어가서 포기하니까 난 2,500불밖에 못 받잖아요. 연방 정부가 보장해 주는 거는 3,948불까지 보장해 줘요. 그러니까 남편이 받아야 될 포기한 금액에서 그 차액만큼 2,500불 차액이니까는 1,448불은 남편 몫에서 떼어서 배우자에게 다시 줄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는 3,900불까지 받을 수 있어요. 네. 그 수입을 유지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렇게 수입을 처리를 하시고 포기하시고 네. 메디케이드에 줘버리는 거예요. 수입을. 그리고 자산만 처리하면 되겠죠.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 아까 뭐라고 했죠? 배우자에게 주는 재산은 무제한 예외. 그죠? 무제한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공동 명의로 있는 거에서 명의를 다 빼요. 누구로? 다 배우자로. 그러시고 배우자는 아까 스파우저 디퓨저를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메디케이드 신청하실 때 메디케이드에서는 남편분을 싱글로 처리할 거예요. 싱글이시면서 수입을 포기하셨고 재산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메디케이드 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아내분은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아내분도 언젠가 필요하실 수 있잖아요. 네. 네. 그 두 개 그걸로 다 끝난 건 건물을 아니죠. 주택과 상용 건물 모두를 트러스트로 이전해서 트러스트로 본인의 이제 말년을 대비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다른 배우자는 양로원에 가려면 얼마를 기다리셔야 돼요? 5년은 최소한 기다리셔야 룩백 되고, 그렇죠. 조항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배우자는 만약에 홈케어를 받고 싶으면 얼마를 기다려야 돼요? 30개월? 네, 30개월은 기다리셔야 돼요. 본인 거를 대비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일종의 크라이시스 플래닝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런 사례를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하게 대비를 그냥 미리미리 준비하기를 못하신 분들에게는 배우자가 같이 생존해 있다는 게 큰 축복이세요. 네. 배우자 잘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이 마지막 사례가 중요하네요. 이 부분에 해당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번째 사례에 해당되실 분들도 우리 한인 시니어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아유 재산이 있으면은 자비로 내서 해야지 뭘 이걸로 메디케이드를 받으려고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혹시 불법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불법이었으면은 불법이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것들은 사실 이미 미국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제도입니다. 예, 트러스트라는 제도가
아주 오랫동안 제도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제도이고 그 제도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안전적인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영상도 만들고 또 이런 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박재진 변호사와 함께 이렇게 한인 시니어들의 안정적인 어떤 노후 설계를 위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셨다고 해서 박재진 변호사와 무슨 어떤 트러스트 그런 계약을 또는 메디케이드 관련 어떤 법규에 따른 어떤 그런 조치들을 하는 데 있어서 임의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어떤 그런 법적 조치가 필요하거나 법적 대책이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이 정보 통해서 우리 박재진 변호사 커뮤니티를 위해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박재진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박재진 변호사께서 시청자 우리 한인 시니어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그 먼저 번에 저희가 한 2년 전에 올려드린 영상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많이 이제 한인 사회에서도 많이 트러스트라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던져주시고 댓글 보내주시고 하셨는데 하나하나 답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답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저희에게 저에게 이 전화나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겠는데요.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상담을 해드려야 돼요. 그것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해드릴 수 없고 전화로 상담을 하기에 조금 민감한 부분들을 묻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한테 전화 문의나 이메일 주시는 것들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간단한 내용들 위주로 답변을 드릴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들은 따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우리 한인 사회 시니어들 안전한 노후 생활 그리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저희 KCMB TV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박재진 변호사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